반찬 꼬라지 보니 네 애미 수준 알겠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김치 그릇을 툭 밀치며 내뱉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가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어요. 올케는 친정에서 대체 뭘 배운 거예요? 새벽 5시 반부터 차려낸 10가지 반찬 위로 두 사람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국그릇이 뒤집히고 김칫국물이 시어머니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한 반격은 그 깨진 그릇들 위에 던져진 한 장의 서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저는 강지원입니다. 올해로 32살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난 구석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웃으며 넘기고 손해보더라도 둥글게 가자는 쪽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분명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정 부모님과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일.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저는 한없이 무난한 사람이지만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엔 누구보다 매섭게 변한다는 걸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도훈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였습니다. 34살 유통업체 영업직. 첫인상은 깔끔한 셔츠에 사람 좋게 웃는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도훈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강지원 대리님. 아까 앞에서 발표하실 때 보니까 목소리가 달달 떨리시던데요?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이제 숨통은 좀 트이셨어요? 저는 살짝 당황해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어머, 제가 떤 게 밖으로 티가 많이 났나요? 나름대로 감춘다고 한 건데, 아이고, 부끄럽네요. 이도훈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저도 처음 신입 때는 덜덜 떨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거 제 명함입니다. 혹시 다음 미팅 하시기 전에 자료 정리하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그때 받았던 그 명함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도훈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전화하면 늦은 밤에도 회사 앞으로 달려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사들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듬직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양가 상견례를 잡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기까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이도훈의 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 미닫이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후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간 한과 상자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거 작지만 집에서 입가심하시라고 사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과 상자를 받지도 않고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앉아라 앉아. 우리 도훈이가 하도 참한 아가씨라고 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더니만 뭐 와서 보니까 콧대만 녹지 얼굴은 그냥저냥 봐줄만은 하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다시 물었습니다. 너 밖에서 회사 다닌다고 했지? 그래, 도대체 매일 치장하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네, 어머님. 저는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여자가 말이야. 그렇게 밖으로 나돌면서
바깥바람 잔뜩 들면 집안꼴이 안 되는 법인데. 그럼 우리 귀한 아들 아침밥은 도대체 누가 차려주려고? 저는 입안에 든 밥을 삼키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이도우는 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이도훈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 저기 친정 어른들은 뭐하고 사신다고 했지? 그래, 뭐 그냥저냥 평범하게 회사나 다니다가 나이 먹고 정년퇴직하셨다고? 네, 어머님. 두 분 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지금은 두 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시어머니가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띠고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뭐 볼 게 있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사는 꼴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 말투, 그 눈빛. 명백한 모욕이었지만 너무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어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 씨, 아까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일도 무시하시고 우리 부모님까지 깎아내리시는 것 같아서 나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이도훈이 운전대를 잡은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강지원, 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뚝뚝 끊어져서 그래. 속에 악의는 하나도 없으셔.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다 너 예뻐하실 거야. 쓸데없는 걱정 마. 그날의 찝찝함을 저는 애써 묻어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기로 한 마당에 그깟 말 몇 마디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사건의 첫 단추였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도희가 또 금요일 밤에 들이닥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도마를 놓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7시가 지나자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도대체 아침밥이 왜 이렇게 늦어 빠졌어? 해가 중천에 떴다.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 우리 도훈이 아주 굶겨 죽일 작정이야? 아침부터 사람 복장 터지게 하네, 정말.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했는데 찌개 다 끓였고요. 생선도 굽기만 하면 돼요. 거의 다 됐으니까 얼른 상 차리겠습니다. 시누이 이도희도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올게. 우리 엄마 입맛 까다로운 거 하루 이틀 봐. 저번처럼 또 국물 미지근하게 내놓으면 우리 엄마 불호령 떨어질 줄 알아. 알아서 팍팍 좀 끓여와. 저는 대답 대신 가스불을 더 올렸습니다. 밥상을 거실 좌식 테이블에 옮기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가지볶음, 갈치구이, 된장찌개, 그리고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김치까지. 한참을 들여다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사람 입에 들어가라고 내온 밥상이냐? 꼬라지하고는 진짜. 쯧쯧. 반찬 해온 꼬라지를 딱 보니까 널 키운 네 애미 수준이 아주 밑바닥인 걸 알겠다, 알아? 순간 부엌에서 행주를 짜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옆에 앉은 이도희가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습니다. 엄마, 말은 똑바로 해. 너무 그러지 마. 올케도지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딱 그것밖에 없어서 저러는 걸 어떡해?
싼티 나는 걸 지가 어떻게 숨겨. 하하. 이도우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못 들은 척 밥만 떴습니다. 저는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고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머리끝까지 무언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뭘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왜 시애미가 틀린 말했어? 내가 뭐 못할 말 했냐고. 저는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왜, 뭐 어쩌라고.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도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참나. 옳게 지금 눈에 쌍심지 켜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야? 당장 눈 안 깔아? 저는 이도희를 잠깐 쳐다보고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가씨는 빠지세요. 어머님,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저 키워주신 저희 엄마한테 방금 함부로 뭐라고 입에 올리셨어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이고, 기가 막혀서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이 김치 꼬라지 좀 봐라. 아주 그냥 싸구려 젓갈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잖아. 배운 거 없이 천박하게 시리.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두 손이 식탁 모서리를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국그릇이 미끄러지고 밥공기가 굴렀습니다. 된장찌개가 거실 바닥으로 쏟아지고 갈치구이가 텔레비전 받침대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김치 그릇이 깨지며 빨간 국물이 벽지에 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 미친년이 밥상을 엎었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도희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 옷에 다 튀었잖아. 야, 강지원. 너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이도훈이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강지원. 너 진짜 미쳤어. 엄마 밥 드시는데 지금 돌았냐고. 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풀어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내가 미쳤어. 당신들 같은 상놈의 집구석에 시집온 그 첫날부터 내가 완전히 미쳤던 거야. 시어머니가 가슴을 두드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도훈아, 도훈아. 저 독한 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네 시애미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저는 어쩌다 제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처음으로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에서 처음 만났던 다정한 이도훈의 웃음, 한정식 집에서 마주했던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 가리고 결혼식 날 입었던 새하얀 드레스. 모든 장면이 슬라이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깨진 그릇들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짐을 푼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11시가 다 되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명 이도훈도 오늘 늦는다고 했는데 누가 집에 있는 걸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한복판에 시어머니와 이도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손짓을 했습니다. 왔냐? 늦었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는 말씀 못 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귤껍질을 거실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약속을 잡고 와. 너도 참 별나다. 이도희는 제 화장대에 앉아 있다가 고개만 돌렸습니다. 옳게, 이 립스틱 비싼 거지. 발색 좋네. 나 하나 가져갈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도어락 비밀번호는 결혼 직전에 이도훈과 저 둘이서만 정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훈이가 알려줬지. 시애미가 아들 집 비번도 모르면 그게 가족이냐? 그날 밤 안방으로 들어와 이도훈에게 물었습니다. 도훈아, 어머님한테 우리 집 비번을 알려줬어. 이도훈이 휴대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알려달라는데 어떻게 안 알려줘.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는 해줬어야지.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마. 가족인데.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이도희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신혼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떤 날은 토요일 새벽 6시에 도어락 소리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저는 5시 반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전날 야근으로 새벽 1시에 잠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잡곡밥을 싫어한다며 흰쌀밥을 새로 안쳐야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 3가지를 무쳤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7시쯤 안방에서 나오더니 곧장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누가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거야. 저는 행주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일에 도훈이 도시락 싸느라 사둔 거예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유기농 우유곽을 꺼내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별 비싼 걸 다 사먹네. 우리 아들 등골 빠지는 줄도 모르고. 이도희가 제 옆을 슬쩍 지나가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옳게 살림 좀 알뜰하게 해. 우리 오빠 월급이 무슨 화수분인 줄 알아.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유기농 식재료를 사는 돈은 제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 거실 좌식 테이블에 옮기는데 이도훈은 텔레비전 앞에서 게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이도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 밥 먹자. 엄마가 차려줄게. 차린 사람은 분명 저였는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차린 것처럼 이도훈의 밥그릇 위에 갈치살을 발라 올렸습니다. 저는 부엌 모서리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도훈이 입을 가득 채운 채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이 최고지. 저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친정 엄마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직접 담그신 겉절이, 김치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통을 열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 통을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예요. 어머님, 좀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발끝으로 툭 밀쳤습니다. 이런 젓갈 냄새 천박한 걸 우리 아들 위장에 들이부으려고. 너 친정에선 다들 이런 거 먹고 사냐? 저는 굳어버린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정성껏 담그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정성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입맛에 맞아야 정성이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들고 부엌 쓰레기통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거꾸로 들이부었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비닐봉지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이도희가 돌아가고 단둘이 남은 안방에서 저는 이도훈을 마주 앉혔습니다. 도훈아, 우리 얘기 좀 해. 이도훈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뭐? 어머님이 오늘 우리 엄마 김치 쓰레기통에 버리셨어. 이도훈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입에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저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큰일이야, 도훈아.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수 담가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비위 좀 맞춰주면 어디가 덧나. 너는 며느리고 우리 엄마는 시애미잖아. 내가 며느리지 식모야. 이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지원, 너 결혼하기 전에 시댁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잖아. 왜 자꾸 말 바꿔? 내가 언제 식모처럼 살겠다고 했어. 이도훈이 안방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무언가가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이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후배들을 챙기던 강지원 대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디서든 분위기를 살리는 강지원. 그 강지원이 지금은 새벽 2시에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동료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 대리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잠을 좀 못 자서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주말에 푹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도어락 소리가 울릴 것이고 내일 새벽에도 저는 부엌에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가로등 아래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언가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인지 이 결혼 생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회의를 끝내고 밤 10시가 다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를 지날 때부터 어쩐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시어머니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품고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도훈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번호를 새로 바꿔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불쑥 들이닥치는 걸 막아보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 앞에 낯선 남자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구두, 사이즈도 이도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실 쪽에서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희야, 이 침대 진짜 푹신하다. 새 거지. 이도희의 깔깔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좋은 걸로 샀더라. 자기야, 한 잔 더 따라줘. 저는 두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거실이 아니라 안방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이도희와 처음 보는 남자가 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와인병이 놓여 있고 이도희는 제 잠옷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활짝 밀어젖혔습니다. 이도희가 저를 보고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태연하게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옳게 왔어. 인사해. 내 남자친구 박재현.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고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이도혜 씨,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도희가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빠 집이잖아. 우리 오빠가 와서 쉬다 가도 된다고 했어. 이 방은 우리 침실이에요. 이도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흔들었습니다. 방이 또 있어야 손님 데리고 오지. 거실은 좁아서 불편하잖아. 저는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요? 제가 바꿨는데. 이도희가 그제야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마스터키 있잖아. 오빠가 줬어. 언제든 와서 쉬라고. 순간 머리 뒤쪽이 띵 울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 이도훈이 따로 카드키를 복사해 이도희에게 쥐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박재현이라는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재현 씨,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박재현이 당황한 얼굴로 이도희를 쳐다봤습니다. 이도희가 박재현의 팔을 잡아 끌어 다시 침대에 앉혔습니다. 가만 있어. 우리 올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리고 저를 향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올케, 마침 잘 왔다. 오신 김에 야식 좀 차려줘. 재현 오빠 배고프대.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도희가 손가락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줘. 김치찌개도 좋고. 손님 왔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때 거실에서 이도훈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도훈은 상황을 보고도 별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도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훈아, 너 신우이한테 마스터키 줬어. 이도훈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줬어.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집이야. 우리 둘이 사는 집.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야. 어차피 빈 침대인데 좀 쓰면 안 돼. 빈 침대가 아니라 우리 침대야. 게다가 신우이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이도훈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어깨를 잡고 부엌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좀 너그럽게 해. 매제될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 얼른 뭐라도 볶아와. 저는 이도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잘 보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매제고 뭐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을 왜 우리 안방에 들여. 이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지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 이도희가 침대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오빠 됐어. 우리가 나가서 사 먹지 뭐. 올케는 손님 대접도 할 줄 모르나 봐. 저는 가만히 서서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안방의 새하얀 침구 위에 와인 자국이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제 화장대 위에는 박재현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 어디에도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침실마저 짓밟혔다는 사실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문틀에 기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두 사람이 술 마시고 쉬어가는 여관이 아니에요. 이도훈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미쳤어.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손님이 아니라 무단 침입이야. 이도훈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지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잡힌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도훈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회사 앞으로 따뜻한 차를 들고 달려오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제 팔을 부러질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 도희야. 우리 그냥 나가자. 분위기가 좀. 이도희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알았어. 가자. 올케 때문에 분위기 다 깨졌네. 두 사람이 안방을 나가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도훈은 제 팔을 그제야 놓았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도훈이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일 엄마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각오해. 이도훈이 안방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이불에서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잡혔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자국 5개가 벌겋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끝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도훈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도훈은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안방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도훈이 몇 번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혼자 어딘가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갔겠지. 저는 그렇게 짐작하며 이불 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어젯밤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 잔 2개와 빈 안주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와인 잔을 치우고 침대 시트를 벗겨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이도훈이 쓰는 작은 서재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흩어진 영수증과 우편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책상 가장 아래 서랍 안쪽에 흰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도훈 이름으로 온 은행 우편물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쓰는 주거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명세서를 펼치자 깨알 같은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매달 25일 같은 금액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그 아래에는 매달 다른 날짜에 이도희의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도 있었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지난 1년치를 모두 합쳐보니 이도훈의 월급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동생활비 통장이 매달 마이너스가 났던 이유. 이도훈이 카드값을 제 카드로 돌려막아 달라고 했던 이유. 신혼여행 때 빌렸다는 카드빚이 1년 반이 지나도록 줄지 않았던 이유.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저는 매달 제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은 자기 월급으로 시댁 식구들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곧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명세서 위에 번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한참 내리다가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선영.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한선영이 받았습니다. 강지원, 웬일이야. 네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선영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선영아. 저는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1시간 뒤 저는 한선영의 사무실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선영이 정장 차림으로 빠르게 들어와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뻗어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너 살이 몇 킬로나 빠진 거야? 저는 가방에서 명세서 봉투를 꺼내 한선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줘. 한선영이 명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던 한선영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다 읽고 난 뒤 한선영이 명세서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강지원, 너 지금까지 이걸 몰랐어. 몰랐어. 오늘 알았어. 이뿐만이 아닐 거야. 시어머니 신우이가 매주 집에 온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선영이 커피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잘 들어, 지원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첫째, 울지 마. 지금부터 우는 시간 없어. 응. 둘째, 집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행동해. 어제 안방에서 있었던 일도 명세서를 본 것도 절대로 티내지 마.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한선영이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해야 해. 지금 네가 폭발하면 저쪽이 먼저 변호사 알아보고 증거 다 숨겨. 너만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메모장에 글자를 눌러 적었습니다. 셋째, 증거를 모아. 시어머니 신우이가 하는 말 다 녹음해. 휴대폰 녹음기, 그리고 거실 어딘가에 소형 녹음기 하나 더 숨겨둬. 녹음기 사도 돼. 내가 알아봐 줄게. 책장에 꽂아두면 티 안 나는 거 있어. 넷째, 명세서는 사진으로 다 찍어둬. 원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놔. 남편이 의심 안 하게. 응. 다섯째, 내 돈은 내 통장으로 따로 관리해. 적금 들어둔 거 있어. 결혼 전에 모아둔 거 조금 있어. 신혼집 전세금도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한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세 계약서 누구 이름이야? 내 이름이야. 도훈이가 자기는 회사에서 대출이 까다롭다고 해서 내가 계약했어.
한선영이 그제야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강지원, 너 살았다. 저는 한선영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집, 법적으로 내 집이야. 도훈 씨가 한 푼도 안 보탰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너한테 있어.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손끝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더 잘해. 승진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고 내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이혼하고 나면 내 발로 서야 해. 알았어. 저는 메모장을 닫고 한선영을 마주봤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한선영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고맙긴. 너 진짜 잘 견뎠다. 저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한선영이 휴지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울어. 내일부터는 안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도훈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어제 일은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이도훈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래. 너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랬겠지.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고마워. 저녁 안 먹었지. 간단히 차려줄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도마에 야채를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녹음기를 책장 사이에 꽂아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요일 점심에 또 들이닥쳤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제 휴대폰도 함께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또 친정엄마 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네, 다음엔 안 그럴게요. 말끝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그래야지.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한선영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증거를 모아. 저는 행주를 천천히 접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두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낮에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강지원 대리였습니다. 밤에 저는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숨겨둔 작은 수첩에 시어머니가 한 말을 또박또박 옮겨 적는 또 다른 강지원이었습니다. 한선영이 보내준 명함 크기의 녹음기는 책장 사이에 꽂혀 매주 시댁 식구들의 말을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USB에 옮겨 회사 사물함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저는 야근을 자처하며 기획안에 매달렸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일 임원진 앞에서 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떨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 대리, 이번 기획 아주 인상적이야.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워.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한 달 뒤 저는 과장으로 조기 승진했습니다. 인사 발령 통보를 받은 날 저는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더 이상 새벽에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에는 한선영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한선영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다 준비됐어.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재산 분할 청구서, 그리고 이도은의 시댁 송금 내역을 정리한 표가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서 사본도 첨부했어. 내 단독 명의인 거 명확하게 짚어놨고, 녹음 파일은 내가 다 들어봤어. 시어머니 발언 중에 명예훼손 걸리는 것만 추려놨고, 신우이 부분도 정리했어. 저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선영아. 응. 이번 주말에 할 거야. 한선영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정했어. 정했어. 어머님이랑 시누이 다 올 때 한꺼번에 끝낼 거야. 한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끝나고 바로 전화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벽 5시 반이 아니라 7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정성껏 했습니다.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반찬통을 모두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도착한 무생채, 멸치볶음, 콩자반, 그리고 새로 담그신 김치까지. 저는 친정엄마의 반찬을 그릇에 옮겨 담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국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밥만 새로 안쳤습니다. 8시쯤 시어머니와 이도희가 도어락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국 냄새가 안 나네. 오늘은 뭐 했냐?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친정엄마 반찬으로만 차렸어요. 이도희가 식탁을 들여다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옳게 진짜 성의 없다. 손님 오는데 국도 안 끓이고. 이도훈이 안방에서 나오며 식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지원, 너 왜 이래? 엄마 오시는 날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세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무생채를 한 점 집어 입에 넣더니 그대로 인상을 구겼습니다.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 꼬라지 보니까 네 애미 수준 알겠다. 이도희가 옆에서 깔깔거렸습니다. 옳게 친정에서 진짜 뭘 배운 거야? 이런 거 가져와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일어나? 밥 안 먹어. 저는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오늘은 제가 좀 다르게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친정 반찬 갖다 놓은 게 다르냐? 네,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식탁을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반찬 그릇들이 한꺼번에 미끄러져 거실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시어머니의 바지에 튀었고 멸치볶음이 이도훈의 발등에 쏟아졌습니다. 콩자반이 텔레비전 화면을 따라 또르르 굴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펄쩍 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또 정말 미친 거 아냐? 이도희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옳게, 너 진짜 미쳤구나. 이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이 있던 자리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거실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게 뭐야? 이도훈이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USB에서 옮겨놓은 녹음 파일을 휴대폰 스피커로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습니다. 반찬 꼬라지 보니까 네 애미 수준 알겠다. 우리 도훈이 등골 빠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젓갈 냄새 천박한 걸 우리 아들 위장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도희가 입을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끄고 식탁 모서리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매주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요. 이도훈이 명세서를 손에 든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지원, 너 도대체... 도훈아. 저는 이도훈의 손에 들린 명세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월급 절반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도훈이 명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효도는 내 돈으로 해. 내 돈 가져가서 효도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아, 내 마누라가 시애미를 잡으려고 하잖니.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한 부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도훈의 가슴팍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도훈, 이 집은 내 명의야. 전세금도 내 돈이 더 들어갔어. 한선영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 이도훈이 서류를 받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지원, 잠깐만.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 어머님이랑 이도혜 씨도 같이. 이도희가 그제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옳게, 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어디로 가? 저는 이도희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이도혜 씨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안방 침대에서 와인 마시던 그날, 이 집은 더 이상 이도혜 씨가 올 곳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도훈은 명세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이에요. 세 사람이 짐을 챙겨나가는 데에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듯 이도훈의 부축을 받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도희는 화장대 앞에서 자기 물건이라며 제 화장품 몇 개를 챙기려다가 제 눈빛을 보고 그대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도훈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강지원, 우리 얘기 좀.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새로 눌렀습니다. 숫자 6개를 차례로 누르고 확인 버튼까지 누른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쏟아진 반찬과 깨진 그릇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처음에는 흐느낌이 새어나오더니 곧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매듭이 마침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바꾸고 보조키 자물쇠까지 새로 달았습니다. 열쇠 수리공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간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시는 차였습니다. 이도훈에게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리고 한선영에게 모든 연락을 일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도훈은 회사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지원,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팔을 빼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잡지 마. 한선영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엄마가 쓰러지셨어. 너 때문에. 그래. 안 됐네. 저는 그대로 돌아서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도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 저는 회사 로비를 가로질러 카페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가 옆에서 새 프로젝트 일정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 회전문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강지원. 강지원 어딨어? 이 도둑년 어딨냐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회전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외투 단추는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흰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비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지원 나와.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내쫓은 이 독한 년아.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 과장님, 저분 혹시... 저는 동료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전현이야. 전현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이야. 저는 시어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서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로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종이마다 제 이름과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모 내쫓은 폐륜 며느리라는 빨간 글씨가 위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로비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내 아들 살려내라. 이 꽃뱀아. 그때 회전문이 다시 열리며 이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이도훈은 어머니를 보더니 황급히 달려와 부축하려 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고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도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지원,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네가 어머님 모시고 나가. 네가 한마디만 굽히면 다 끝날 일이잖아. 왜 일을 이렇게 키워? 저는 이도훈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이도훈, 지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저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내 엄마는 지금 멀쩡해. 영업방해 중이야. 그때 회사 인사팀 직원 2명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 조용한 곳으로. 저는 인사팀장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 개인사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쳤어요. 인사팀장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서 저쪽 회의실로 가시죠. 시어머니가 인사팀장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나가? 이 회사 사람들 다 알아야 돼.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저는 시어머니가 흩뿌린 전단지 한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제 결혼식 사진을 잘라 만든 조잡한 인쇄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선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가기 전에 한선영이 받았습니다. 지원아, 선영아, 어머님이 회사로 오셨어.
로비에서 난동 부리고 계셔. 전단지도 뿌리셨고. 몇 시야 지금? 12시 20분. 15분 안에 갈게. 너 지금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그리고 보안실에 가서 CCTV 영상 보존 요청해. 직원들 중에 영상 찍은 사람 있으면 그것도 확보해. 알았지.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인사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보안팀에 연락해서 로비 CCTV 영상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 부르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훈이 그 말을 듣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지원, 너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저는 이도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이도훈, 우리 엄마라고 했지. 그래서 너는 우리 엄마 김치를 쓰레기통에 부으셨을 때 뭐라고 했어? 이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잖아. 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시어머니가 그제야 몸을 일으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년아,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모자랐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님이 하신 일은 제 시댁 식구로서가 아니라 제 직장의 영업을 방해한 한 사람으로 책임지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회사 로비에 외부인이 들어와 영업방해 중입니다. 명예훼손 전단지도 뿌렸고요. 주소는요. 이도훈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때 보안팀 직원과 함께 다가와 이도훈을 막아섰습니다. 이쪽 분 손 떼시죠. 이도훈이 저를 노려보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한테 경찰 신고를 당하다니.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큰 소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천천히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도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로비 한복판에 똑바로 서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이도훈의 거친 숨소리도, 직원들의 수군거림도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정리의 시작이라는 것.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회전문 밖에 경찰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경찰관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강지원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가 흩뿌렸던 전단지 한 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분이 제 시어머님이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 로비로 들어오셔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제 이름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셨어요. 로비 CCTV 영상과 직원들 진술 확보 요청해 두었습니다. 경찰관이 전단지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다시 열리고 한선영이 정장 차림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선영은 곧장 제 옆으로 와서 경찰관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선영 변호사입니다. 강지원 씨 법률 대리인이고요. 진술 동석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일어서며 한선영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 시애미를 진짜 잡아넣을 거야. 이도훈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경찰관이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내가 왜 가? 며느리 보러 왔는데 왜 잡혀가? 한선영이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자리는 며느리를 보러 오신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 많은 회사 로비에서 명예훼손 전단지를 뿌리신 자리예요. 시어머니는 결국 두 경찰관의 양옆 부축을 받으며 회전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도훈이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한선영과 함께 그 뒤를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기 직전 인사팀장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강 과장님, 임원진에는 제가 우선 보고 드릴게요.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파출소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조사실 안쪽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이도훈이 그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선영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파출소 문이 다시 열리고 이도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이도희가 시어머니에게 매달리다가 저를 발견하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옳게,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환갑 넘으신 분이야. 저는 이도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한선영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도훈 씨, 잘 들으세요. 오늘 어머님 거는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이 명백해요. CCTV 영상의 전단지 살포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고요. 회사 직원들 중에 영상 찍은 분도 여러 분 계세요. 이도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합의는요? 합의는 안 되나요? 합의 조건은 강지원 씨가 정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도훈 앞으로 봉투를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열어봐. 이도훈이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도훈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지원,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적당해. 위자료까지 내가 다 포기하라고. 이도훈, 너 어머님이 영업방해랑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도훈이 한선영을 쳐다봤습니다. 한선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합의 안 되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강지원 씨가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이도훈이 명함처럼 얇아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훈아, 도훈아, 시애미가 죽어가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파출소 밖으로 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한참 내리다가 한 번호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박재현, 이도희의 결혼 예정자. 저는 며칠 전 이도희의 휴대폰을 빌려 쓴 척하면서 미리 박재현의 번호를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박재현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재현 씨, 강지원입니다. 이도희 씨에 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음성 파일과 사진을 첨부합니다. 결혼 결정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도희가 안방 침대에서 와인을 마시던 날 안방 화장대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담긴 휴대폰 사진과 시어머니와 이도희가 친정엄마 김치를 쓰레기통에 부으며 깔깔거리던 녹음 파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도희가 제 화장품을 가져가며 했던 말들이 담긴 짧은 녹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박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메시지로만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판단하세요.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파출소로 다시 들어가니 이도우는 여전히 서류를 손에 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도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재현 오빠, 재현 오빠,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거 다 오해야. 이도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파출소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오빠, 끊지 마. 내 얘기 좀 들어. 오빠. 이도희가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옳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결혼식 2달 남았어. 오빠한테 다시 연락 좀 해줘. 저는 이도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도혜 씨, 응, 옳게. 내가 그날 우리 안방에서 나가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도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야식 차려달라고 했죠. 이도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발을 한 발 뒤로 빼며 이도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도혜 씨 결혼은 이도혜 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이도훈을 마주봤습니다. 이도훈, 10분 줄게. 이도훈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한선영이 서류를 받아 확인한 뒤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고소 취하서 작성하시죠. 저는 한선영이 준비한 또 다른 종이 위에 펜으로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휘청거리며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도훈이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더니 곧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선영과 함께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이도훈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앞 도로변에 한선영이 잠시 멈춰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강지원, 잘했어. 이게 끝이지. 법적으로는 거의 끝이야. 협의 이혼 신청만 같이 가서 마무리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선영과 헤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잠시 거리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방 안에 든 서류 한 장 한 장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곧장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미리 상황을 보고해 둔 덕분에 본부장은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군더더기 없이 사실 그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과장,
오늘 일은 안 좋았지만 자니가 현장에서 대응한 방식은 인상적이었어. 당황하지 않고 절차대로 처리한 것 말이야.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마케팅 팀장 자리, 다음 인사 때 자네를 적극 추천할 생각이야. 오늘 일과 별개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내린 결론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도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오늘 아침에 그 얼굴과 같았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어? 답장은 금세 도착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푹 쉬러 와.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저는 가정법원 앞 계단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선영이 옆에서 봉투를 챙기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지원, 끝났어. 이제 진짜 끝. 저는 한선영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수고했어, 선영아. 수고는 네가 했지.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오늘은 집에 가고 싶어? 미안. 한선영이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푹 쉬어. 내일 전화할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거실에 서서 한참 동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도훈이 쓰던 컴퓨터 책상, 시어머니가 늘 앉던 거실 소파 한쪽 자리, 이도희가 만지작거리던 화장대. 저는 휴대폰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구 몇 점 버리고 싶어요. 내일 오전에 가능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소파와 책상 그리고 안방의 침대까지 모두 드러냈습니다. 거실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오후에는 가까운 가구점에 들러 1인용 소파와 작은 원목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배달 날짜를 사흘 뒤로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기 정리도 그날 끝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쓰시던 큰 사기 그릇, 이도훈이 즐겨 마시던 머그컵, 이도희가 와인을 따라 마셨던 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이 잠깐 멈칫한 적도 있었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봉투 입구를 묶고 현관 밖에 내놓았을 때 저는 비로소 가슴 한가운데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한선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원아, 너 들었어. 이도훈 얘기. 무슨 얘기? 이도훈 회사도 그만뒀대. 시어머니 병원비랑 빚 갚느라. 그렇구나. 이도희도 결국 파혼했고 셋이서 단칸방으로 옮겼대. 매일 싸운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가만히 듣다가 한선영에게 답했습니다. 선영아. 응. 그 얘기 앞으로는 안 해도 돼. 한선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도훈이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듣고 보니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케팅 팀장 발령이 정식으로 났습니다. 첫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던 길 후배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 그날 로비에서 뵀어요. 그때 팀장님이 너무 침착하셔서 놀랐어요.
저는 잠시 후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봤어요. 네. 솔직히 그때 저는 작은 일에도 자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모습 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팀장님. 후배가 자기 자리로 돌아간 뒤 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새 명함 한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케팅팀 팀장 강지원.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한번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이름 석자가 그렇게 묵직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가 원두를 갈았습니다.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끼우고 뜨거운 물을 가늘게 부었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한 잔을 들고 새로 산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친정 엄마가 며칠 전 보내주신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친정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고 친정 엄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딸, 일어났어. 엄마, 좋은 아침. 친정 엄마가 화면 너머로 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네. 우리 딸.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보내주신 반찬 잘 먹고 있어. 멸치볶음 진짜 맛있어. 또 보내줄까? 아니, 이번에는 내가 엄마한테 갈게. 다음 주말에. 그래. 오면 좋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엄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안쪽이 따뜻해지면서 눈가가 잠깐 흐려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드려서 미안해. 친정엄마가 화면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딸이 잘 견뎌준 게 엄마는 제일 고마워. 엄마 김치,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어. 천박한 거 아니야. 친정엄마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됐다. 저는 화면 속 친정엄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봐요. 사랑해. 그래. 우리 딸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에 친정엄마의 반찬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무생채, 멸치볶음, 콩자반, 그리고 김치. 밥 한 공기를 옆에 두고 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한 숟갈을 떴습니다. 김치를 한 조각 입에 넣었을 때 익숙한 그 맛에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라디오를 틀어두었습니다.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손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오후에는 거실 한쪽에 새로 산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책들, 오래 묵혀두었던 시집들을 한 권씩 꽂았습니다. 책장 가운데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지난주에 꽃집에서 사온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톡톡 두드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저녁 무렵 한선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원아, 오늘 저녁 시간 돼. 우리 동네 새로 생긴 식당 가보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7시에 봐. 휴대폰을 내려놓고 외출 준비를 하려다가 저는 잠시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어느새 풀려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가만히 말했습니다. 강지원, 잘 살자. 거울 속의 강지원이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새로 단 도어락을 한번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이제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어락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친정 엄마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와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 양념 그릇 사진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엄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환했습니다. 밥상을 엎었던 그날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지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밥상을 엎는다는 건 단순히 그릇 몇 개를 깨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깎아내며 살아온 한 사람이 마침내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그 어떤 폭력보다 무겁고 외롭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둥글게 사는 것이 지혜라 들었기에 더 오래 견디게 됩니다. 하지만 인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일, 내 부모님의 정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결국 일어서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강지원의 이야기가 비슷한 무게를 견디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로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강지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